1월 24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법관 사찰과 재판 동향 청와대 보고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이틀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도 실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심상치 않은 법원 분위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내용을 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린다며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번 일과 관련해 저희 사법부 구성원들도 실로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법원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회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조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책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 조치 단행과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중장기적으로는 법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 설치와 기존 법원행정처 대외 업무 전면 재검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 축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실상 읍소했습니다. 참담, 충격, 분노, 당혹감. 오늘 발표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관통하는 정서입니다. 그 바탕에서 법원 스스로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사상 초유 대법관 전원의 유감 표명과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법원행정처 문건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재판 전후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막전 막후 이철규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14일 국정원 댓글 관련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 댓글을 지시했지만 선거에 개입한 건 아니라는 게 1심 판단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5년 2월 8일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찬양 내지 반대와 비방 의견을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항소심 선고 다음날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겁니다. 대법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위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청와대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법원이 사법부 진위를 청와대에 상세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또 항소심 판결 기록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항소심 판단을 청와대 뜻에 따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법률상 오류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문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불만을 표시한 자체가 부적절하고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후 대법원 상고심은 우병우 수석의 희망대로 됩니다. 2달 뒤인 2015년 4월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3개월 후인 그해 7월
일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합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너무도 공교롭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문건 내용을 놓고 대법원이 청와대의 신여냐는 비난이 법원 안팎에서 쏟아지자 대법관들은 어제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 대법관 전원 명의의 유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했을 뿐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대법관 전원 입장문의 주 내용입니다. 사상 초유 대법관 전원의 유감 입장문.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든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봐 형량을 더 늘려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에 재상고된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 대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오토바이 야마하가 차대 번호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새 오토바이처럼 연식을 조작해 팔아온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연식을 조작한 오토바이가 수백 대에 이른다고 하는데 일본 야마하 본사까지 이 사기극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앞바퀴가 2개여서 오토바이 애호가들 사이에서 튀는 디자인과 안정감으로 유명한 야마하 오토바이 트리시티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생산연도 등을 나타내는 고유의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토바이 차대번호는 모두 17자리로 10번째 자리 글자가 오토바이 생산연도를 나타냅니다. 오토바이 시트를 열고 차대번호를 확인해봤습니다. 10번째 글자가 H라고 돼 있습니다. 2010년도는 A, 2011년도는 B, 2012년도는 C, H는 2017년식 오토바이입니다. 그런데 차대 번호가 새겨진 모양이 보통의 오토바이와 조금 다릅니다. 정상적인 트리시티 오토바이 차대 번호입니다. 오토바이 차체 자체에 차대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통상 차대 번호는 오토바이 차체에 새겨집니다. 하지만 문제의 오토바이는 차대 번호가 차체에 새겨져 있지 않고 차대 번호를 금속판에 따로 새겨 붙였다 떼어냈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차대 번호가 새겨진 또 다른 코드, 바코드 라벨을 확인해봤습니다. 바코드에 나와 있는 차대 번호는 10번째 글자가 1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쓰지 않는 형식의 차대 번호입니다. 취재 결과 차대 번호 10번째 자리 1은 태국 판매용으로 연식도 2017년식이 아닌 2014년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에서 안 팔린 오토바이를 국내에 들여오며 연식을 바꿔 새 오토바이처럼 팔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연식을 조작한 야마하 오토바이 트리시티는 무려 600대가 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야마하의 이런 차대번호 바꿔치기 논란은 단순히 한국 수입사의 일탈 수준이 아니라 일본 야마하 본사 차원에서 가담했다는 의혹이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차대번호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8월 확인한 야마하 본사 전산 시스템입니다. 앞서 확인한 바코드 라벨 1은 2014년식 태국 판매용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토바이에 붙어있는 차대번호를 입력해보니 해당 오토바이는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차대번호가 조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지난해 12월 다시 확인한 야마하 전산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8월 확인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떴던 차대번호가 정상적인 차대번호로 야마하 일본 본사 전산 시스템에 뜹니다. 더 황당한 건 8월엔 전산에서 실제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코드에 나와 있는 차대번호가 12월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차대번호는 사라져버리고 조작한 차대번호가 일본 야마하 전산에 새롭게 등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야마하 본사 차원에서 차대번호와 연식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일본 본사를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요. 또 태국 본사도 방문을 했었는데 63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변명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시간을 벌면서 야마하 본사 전산까지
한국 야마하 측은 담당자에게 미루기만 할 뿐 어떤 사과나 조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지금 해당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서 통화가 좀 어렵습니다. 연락드릴 수 있도록 내용 전달을 하겠습니다. 담당자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는 법률방송에 전화를 받지도 전화를 해오지도 않았습니다. 야마하의 차량번호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최근 야마하 스포츠코리아 김모 대표와 이모 홍보 담당자, 일본 야마하 본사 아시아 담당자 등 3명을 사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야마하 차량번호 바꿔치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에 배당하고 곧바로 보강 수사 및 기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다스 120억 원 비자금 의혹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오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로 소환 일정이 잡혔던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준비가 덜 됐다며 검찰 출석을 이틀 연기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말 그대로 이 전 대통령 턱 밑까지 다가간 모양새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아버지 이상은 회장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부사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이상은 회장은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다스 120억 원 비자금 의혹과 실소유주 논란 관련 이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경북 경주 다스 본사와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도 국정원 특활비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곧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 오전 검찰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압수수색의 충격과 건강 문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6일 조사받겠다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전 의원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지켜보며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카와 친형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오는 가운데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수수 관련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 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측근을 넘어 형과 조카, 부인까지 검찰 수사가 턱 밑까지 다다른 가운데 성명을 통해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슈 속 법과 생활 김수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현행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죠? 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것을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낙연 총리가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넘어도 음주운전에 걸리게 됩니다. 네,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은 0.03%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사람의 성별이나 체질 그리고 체중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0.03%는 넘게 됩니다. 그럼 술 마시면 무조건 운전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음주운전하다 걸리면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각 경우 모두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되게 되는데요. 네. 1년 이상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소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네, 뭐 얼마가 나올지는 몰라도 부려고 하면 일단 부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 관련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관 사찰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법원 안팎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지난해 6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서 공공형사 수사부로 재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제3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강현중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강 내정자는 사법시험 6회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와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입막음용 관봉 5천만 원 전달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 23일 직권남용과 작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 언론인 클럽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1회 올해의 법조 언론인과 올해의 법조인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신년 할애식을 겸해 열립니다. (1월 24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